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이 소름이 끼쳐서 같이 살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 하나를 바보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은 평생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내뱉는 남편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치를 떨게 했던 제 시댁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을 사귀고 결혼했으니 만난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몰랐을 테지만 미리 알았다고 해도 남편은 제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했습니다만 역시 결혼은 연애와 다르더군요. 연애 시절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사람이 확 바뀐 건 아닌데 뭔가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무언가 사람이 자신감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맥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있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자기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요즘 왜 그래? 축 처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봐. 그래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같이 도와주지.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짜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만 바라보는 저는 속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남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캐물으면 남편이 짜증을 낼까 싶어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기운 빠진 모습은 하루 이틀을 넘어 한 달이 넘어가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우울해 보이나 싶어도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었죠. 그 맥 빠진 모습은 1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저도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결혼한 지 1년쯤 될 때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에 다른 시부모님들처럼 저희 시부모님도 임신을 바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은근슬쩍 제게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아직 소식이 없니? 옆집 정인애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임신했다고 하던데 그 신혼여행에서 아기 들어서는 게 뭐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니까. 맞다. 허니 베이비 가졌다고 하더라. 너희는 왜 소식이 없니? 혹시 피임하고 그러냐? 결혼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절대 피임 같은 거 하지 마라. 허니문이래도. 시끄러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당신은 좀 끼어들지 좀 마. 며느리 앞에서 내 체면 좀 생각해. 저희 시댁은 주도권은 시어머니의 독재 체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큰 이유 없으면 3년 이내로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만 그래도 신경 쓰고 해라. 너도 이제 신경 쓸 나이잖아. 저는 작게 네 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왔죠. 그때만 해도 기다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머님의 추궁이 다시 시작되었죠. 너희 아직도 피임하고 있니? 내가 전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저희도 애 낳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의 두 눈이 동그래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은 피임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말이야? 산부인과는 가봤니? 검사는 해봤어? 속사포 같은 어머님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무 이상 없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임신이 늦어진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3년간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냐? 너희들 나이는 생각도 안 하니? 더 기다렸다가는 환갑에 아이 낳을 거니? 안 되겠다. 너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둬라. 알았지? 나랑 같이 갈 데 있으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해봤자 그게 어머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회사에 반차를 쓰고 어머님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허름한 건물에 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연식이 느껴지는 한의원 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명이라고 하더라. 너 내 친구 양순이 알지? 왜 결혼식에서 내가 인사시켜줬잖아. 걔네 며느리도 여기서 침 맞고 바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이 지긋해 백발이 성성한 한의사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처럼 보이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손목을 진맥하고 배에 혈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며느님은 배도 따뜻하고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 같은데 아드님도 같이 데려와 보시지 그러세요. 요즘은 불임 원인이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요. 지금 누구 아들을 병신 취급하는 겁니까? 내 아들은 멀쩡하다고요. 한의사의 말에 어머님이 소리를 꽥 내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직 진료 중인 저를 끌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지금 고자 취급을 하는 거야? 저 영감탱이가. 너 내일 시간 다시 빼놔라. 나랑 다른 병원 갈 테니까. 알았니? 저는 어머님께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한번 데려오라는 말이 그렇게 기겁하는 일이었을까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내심 서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달달 볶일 생각을 하니 그냥 네네 하면서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 병원을 더 돌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전문병원에 들러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받아야 했죠. 나팔관 양쪽도 정상적이시고 생리주기도 정확하고 자궁 내막 두께도 좋고 근종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하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며느님은 아주 건강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정 그렇게 급하시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드님과 같이 한번 병원에 들리시죠. 요즘은 남자들 불임도 많아서. 어머님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임신에 적극적이시면서 왜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만 나오면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습이 은근히 속상했죠. 꼭 제게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병원 투어를 멈추셨죠. 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임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먹이기 시작했죠. 보약이며 보양식이며 안 먹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에도 5년 넘게 저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어머님이 저희에게 먼저 시험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셨습니다.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험관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보통은 나팔관이 막혀있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님은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을 하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는 시험관보다 인공수정을 해보라고 하던데요. 바로 시험관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차피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하러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을 또 하니? 그냥 처음부터 시험관을 하는 게 낫지. 그건 그런데요. 비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인공수정은 정말 얼마 안 들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시험관부터 해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야.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 더는 토를 달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인공수정이 실패하면 시험관을 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시험관을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그랬지만 3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난소에 있는 난자가 얼마나 컸는지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처럼 아이를 낳아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배란 채취일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정자를 난자에 넣기 위해서는 남편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어머님은 제 병원 스케줄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를 하셨기에 그날도 병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난자 채취일에는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네요. 신선한 정자를 채취해야 한다고요. 너는 회사 다니는 사람 거기까지 불러내야겠니? 내가 알아보니 정자를 집에서 채취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통 받아서 집으로 가져와라. 몸보신해야 건강한 난자가 나오지. 정말 어머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남편이 같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보온통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직원 말로는 그냥 줄 수는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해준다고 하면서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상태에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댁을 가니 이번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남편도 퇴근해서 왔고 오랜만에 진수성찬이라 남편과 저는 참 허겁지겁 먹었네요. 식사를 끝냈더니 아직 초저녁인데도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지겨운 호르몬 주사도 끝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남편도 일하느라 졸리다며 같이 남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8시간을 내리잤더니 어찌나 개운하던지 몸이 찌푸둥했지만 정신은 참 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같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통을 보니 이미 그게 받아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벽에 미리 받아놓았다고 말하면서 아침을 먹자마자 급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난자를 채취해야 했기에 저도 그 통을 들고 예약해둔 병원에 아침 일찍 방문했죠. 난자를 채취하고 바로 정자를 난자에 삽입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배아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3일 뒤에 다시 와서 제 자궁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아직 배아들이 제 몸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벌써 마음은 엄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난자는 12개가 나오고 건강한 상금 난자는 8개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금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건강하고 튼튼한 배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저는 3일 뒤에 남편과 같이 병원에 내원해서 건강한 배아 2개를 자궁에 넣어 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한 배아가 3개나 더 있다고 하시면서 냉동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은 배아는 냉동해 드릴까요? 추가로 돈이 들기는 하지만 냉동을 해두시면 다음에는 난자 채취하지 않고 바로 이식만 하실 수 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임신 확인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11일 후에 오셔서 피검사 하시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일 후면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지만 무사히 아이들이 자궁 내벽에 착상해야 임신되는 것이었죠. 그 기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배아 사진이라고 제 손에 쥐어주는데 동글동글한 세포 분열 중인 배아가 2개가 찍혀 있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저 덩어리들이 제 뱃속에서 아기가 된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한참을 쳐다보았죠. 이식 후 2시간 동안 안정을 위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기다렸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식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2개 이식 끝냈고요. 3개는 냉동을 해두고 왔어요. 11일 후에 피검사하면 임신인지 알 수 있대요. 그래? 아유, 잘했다. 그런데 왜 너희 집으로 가니? 우리 집으로 와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몸 조심하고 잘 먹고 해야 아이가 잘 붙어 있지. 그리고 너 회사에 전화해서 당분간 쉰다고 해라.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착상이 잘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으로 와서 푹 쉬다가 임신되면 그때 출근해. 임신이 되면 출근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팀장님께 사정해서 받은 월차였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 쉬라뇨. 어머니, 그럼 저 회사에서 잘려요. 병원에서 이식 후에 몇 시간 동안만 휴식 취하면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봤다. 내가 아는 김씨 며느리도 일주일간 누워 있었더니 한 번에 임신이 성공했다는구나. 잔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님은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성격을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린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식사를 하면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근해도 괜찮을 거예요. 제 업무가 무거운 짐 들거나 돌아다니는 일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래로 흘러내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앉아있는 것도 1~2시간이지. 종일 그렇게 일하고 출퇴근은 또 버스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그런 건 일상생활 범주에 끼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향해 화를 내셨어요. 예, 그러다가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한 번에 철석같이 붙어야 그 고생을 안 하지. 설마 너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시대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걸요. 불안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어머님을 설득하고 그날은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신 결과를 기다리는 11일 동안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싶어서죠. 아직은 착상도 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마음은 이미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먹는 것 하나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 2주가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빨리 피검사를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1일에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에서 피를 뽑고 잠시 기다리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떨리고 설레던지 조심히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치가 낮네요.
임신이 안 되셨어요. 다음 월경을 시작하시고 검사 후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임신이 안 됐다는 소리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 실망한 얼굴을 보았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한 배아 3개나 냉동해 두었잖아요. 다음에 3개 한꺼번에 넣어봅시다. 어깨가 축 처져 병원에서 나오는데 임신이 안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머님께 한 소리 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어쩌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손주를 기다리셨으니까요.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핸드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한 소리 들을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언제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그 냉동인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지? 이미 안 된 건 잊어버리고 빨리 다음 이식 준비해라. 딱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머님도 저만큼 실망하셨을 테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뚝뚝 끊어지는 단답형 말뿐이었죠. 처음에는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의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또 말을 잘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착상에 실패해서 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남편에게 말 거는 것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잃어간 채 한 달이 지나버렸고, 어김없이 생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가 터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저는 다시 병원을 내원하고 피검사를 하고 이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을 뿐이지 복잡한 건 똑같았습니다. 다시 이식날이 되어 병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3개나 넣는데 혹시 새쌍둥이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번처럼 3개 다 실패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발 한 녀석이라도 잘 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식은 끝났니? 이번에는 편하게 쉬어라. 회사에 쉰다고 말도 하고, 알겠니? 그래야 그 고생을 또 안 하지. 네, 어머니. 회사에도 내일 모레까지 쉬겠다고 말하고 월차 당겨 썼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달랑 이틀 쉰다고 아이가 달라붙는다니?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더는 눈치가 보여서 뺄 수가 없네요. 다른 직원들도 일이 있다고 해서요. 최대한 마음 편히 쉬려고요. 그래, 너희 집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래야 푹 쉬지.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머님은 이부자리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셨지만 이번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관마저 실패를 하니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착상이라도 했을 텐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간혹 면역 이상이 생겨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남편은 그 한마디조차 제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남일처럼 방관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어머님께서도 저번처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너는 무슨 애가 2번씩이나 아이를 흘려보내니? 정말 너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니? 나는 아무래도 그 병원이 못 믿었다. 어떻게 2번이나 실패할 수가 있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척척 잘도 붙더구만. 아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 아이들이 아니었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왜 임신 실패는 전부 여자 탓인 걸까요? 차라리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다음에 다시 시험관 준비해라.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임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임신한다니?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임신에만 매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상황에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고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직장 안 그만둘 거니? 응?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연속으로 2번이나 시험관을 했더니 몸이 너무 축난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려면 바로 해야지. 아이가 너를 기다려주기라도 한다던? 바로 해라. 벌써 너희가 아이를 못 가진 게 몇 년인지 알기나 하니? 벌써 낳아도 2~3명은 낳았겠다. 저희 결혼 기간이 짧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번에 임신하려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었죠. 지금 멈추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시에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배를 찌르는 호르몬 주사가 아닌 이식 후 11일을 견디는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고 기대했던 그 시간이 피검사 한 방으로 쓸려 내려가야 했던 그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는 그럴 생각이 없는지 멀뚱멀뚱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편하게 정자만 빼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요. 첫 시험관 실패 후 그는 계속 그렇게 무관심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제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정말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한 달만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너 나이가 몇인지는 아니? 언제 아이 낳아서 키울래? 아직 젊으니까 언제까지 젊을 줄 아는 거냐? 너 혹시 정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배알을 5개나 넣고도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머님의 말에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왈칵 쏟아져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히려고 하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아버님이 남편 대신 말을 거들어 주셨죠. 아유, 그만 좀 해. 며느라기가 울잖아. 한 달 쉰다고 안 생길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려면 때 되면 생기겠지. 지금 이 양반이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봐. 내가 지금 며느리랑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핀잔에 입을 다물고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말 시험관을 다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아이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야? 어머님이 바로 이어서 하라고 다그칠 때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는 없어? 꼭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 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냐고. 남편도 제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시험관 실패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런데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어서 그만두겠다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꼭 저 혼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 같았죠. 본인은 아이를 원치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왜 시험관으로 생기는 아이는 당신 아이 같지가 않아? 저번부터 왜 그러는 건데?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 가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구니까 그렇지. 뭐? 내가 언제? 나는 어머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이잖아. 당신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어머님이 나 앉혀놓고 한 이야기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도 됐잖아.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나를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이래?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정도를 넘어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 당신이 그 한마디를 해주었으면 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같은 말을 하면서 한참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님의 재촉이 시작되었죠. 생리는 시작했니? 생리하면 병원에 다녀와야지. 시험관 빨리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 사는 정도 느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어머님, 저희 아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이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아이에 대한 마음 내려놓았어요.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를 안 가져도 된다니? 세상에, 내가 요즘 애들이 아이 안 낳는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다만 내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들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시집 왔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뭐하러 결혼한다니? 당장 병원 가라. 알겠니? 변명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핸드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것이 아니면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죠. 저도 아이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였죠. 다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난자 채취일이 되자 어머님은 저희를 다시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위해 어머님의 헌신적인 케어가 시작된 거였죠. 너희 내일 난자 채취하지? 오늘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 거 받을 통도 챙겨온 거지? 꼭 들고 와라. 알겠지? 병원에서는 남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가장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서 받아올게요. 너는 무슨 바쁜 애를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 너도 일 그만두면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려? 잔말 말고 통이나 받아와. 제 생각으로는 신선한 정자가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굳이 정액을 받아서 가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인데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 다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이번에는 꼭 착상에 성공해서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몸을 축내며 시험관을 하면서 최근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조금만 무리한다 싶으면 졸음이 쏟아져 왔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상을 치우는 중에도 눈꺼풀이 감겨왔어요. 참아보려고 눈을 부릅떠도 눈이 감겨오는 겁니다. 서둘러 상을 치워놓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잤을 때 목이 말라 깨고 말았죠. 그런데 거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들려왔습니다. 잠결이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거 꼭 계속해야 해요?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 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저희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 그렇게 말을 해주니 남편이 제 앞에서는 내색 안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고 있구나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오는 말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있어야지. 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제 아이예요? 아버지 아이잖아요.
저 사람 속여놔도 제 아이가 아니라 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제 아내 몸에서 나온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평생 살라는 말이에요. 시끄러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고자라는 소리를 안 듣지. 아휴,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이 하나만 떡하니 낳아봐라. 아무도 네가 그 무엇이냐, 무정자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를 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버님의 아이라니. 거기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밀려 들어오는 잠도 확 깨버리는 겁니다.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가자 세 사람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그 말 무슨 말이냐고. 사실대로 말해, 빨리. 남편은 저를 보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가져간 통에는 내 거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거였지. 나도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 직전에 갑자기 붉은 물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무정자증이라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어머니도 누구보다 손주를 원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하면 그만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나도 몰랐어.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정자증을 처음 알았을 때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에게는 말하고 나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무정자증 판정이 안 나왔잖아. 그때는 병원 내원하기 전에 미리 아버지의 것을 받아갔었어. 몰래 아버지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검사를 한 거야. 당신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말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속여서 아버님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래? 정말 눈이 뒤집혀서 폭발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 옆에 계시던 어머님의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누구 애든 낳으면 되지 않니? 어차피 너희 남편이랑 피가 섞인 건 마찬가지잖아.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소란인 줄 모르겠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뭐예요?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아버님의 아이가 다른 여자한테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도저히 이 미친 집구석에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 나랑 당장 이혼할 준비해. 저는 거둑과 차키만 들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친정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이 어이없는 상황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시댁이 저 몰래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도 했더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새벽에 친정으로 찾아가자 친정엄마 또한 놀라셔서 제게 남편과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제가 비참했거든요.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시아버지의 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혼이 진행되는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며칠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죠. 너 이게 무슨 경우니? 오늘이 난자 채취일인 거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거야?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야? 네 남편 알면 어떻고 네 시아버지 알면 어떠니?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안 한다. 너도 내 아들 좋아하고 같이 살 요량이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의 아이를 어쩌고 저째? 네 시아버지 아이가 왜 나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험관 배아가 남편의 정자를 넣은 게 아니고 시아버지의 정자를 넣은 거였대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저를 속이고 시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남의 딸한테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사돈 딸은 우리 집안 며느리예요.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의 대를 이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제 아들이 정자가 없으니 시아버지 정자라도 받아서 대를 이어야죠. 당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겁니다. 물어봐도 거절할 판에 속이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고소하기 전에 빨리 꺼져요. 어머님은 한참을 엄마를 노려보시더니 뒤돌아가셨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당장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최서방 당장 불러라. 내가 가만두나 봐. 엄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다가가셔서 뺨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 자네는 엄마가 시킨다고 다 하는 모양이지? 그게 무슨 짓인지 알면서 입 꼭 다물고 뭐 하는 짓인가?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를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모양이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원하지도 않은 아이 낳게 해서 뭘 어쩌려고. 내 딸 데려갈 때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니께 말한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셔서 저도 첫 시험관이 끝나고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딴 변명 다 필요 없네. 뭐? 늦게 깨달아?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자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네.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하게. 안 됩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정말 아내뿐입니다. 제가 무정자증인 걸 알았으니 그냥 둘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미쳤냐? 내가 고자랑 살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랑이라도 있어서 살았겠지만 당신이 한 짓을 봐. 정이 안 떨어지겠어? 지금은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제발 자기야.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는 이제 당신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이랑 연도 끊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난 당신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당신한테 실망한 거야. 내가 시험관에 실패했을 때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건네주었어? 그 고통은 온전히 나 혼자 견뎌야 했잖아. 최소한이라도 안타까워하고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관에 성공해서 아이라도 낳았다 치자. 그럼 당신은? 아빠 노릇은 잘했을까? 당연히 안 했겠지.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송으로 가야겠네. 송장 보낼 테니까 가서 기다려. 현관 밖으로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끔찍한 짓을 제게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아니다는 듯이 구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었습니다. 제게는 시험관에 실패한 것이 하늘이 내려준 천운이나 다름이 없었죠. 힘들게 낳는다고 쳐도 시아버지의 아이를 보며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를 모두 속이고 만든 아이였으니까요. 저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남편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남편과 빨리 이혼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지만 합의 이혼을 거절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헤어진다고 쳐도 제 마음에는 이미 커다란 트라우마가 남아버렸습니다. 잠도 수시로 깨고 한동안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할 정도였죠.
지금은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약도 꾸준히 먹은 덕분에 차차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네요.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리면 꽉 막힌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요즘에 난임 부부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지 아이까지 낳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자라는 게 그렇게도 싫었던 것일까요? 제 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아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말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보단 자신의 말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저와 같은 사연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식만이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모습대로 사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만 긴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오듯 저에게 그런 사랑이 32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남편과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며 잘 살고 있는 주부랍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나름 사이다 팍팍 들어간 시집살이, 아니 동서에 뻗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었는데 저보다 일찍 시집 왔다는 이유로 동서가 손윗사람인 저에게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많이 했네요. 저라고 가만히 두고만 보는 성격은 아닌지라 동서와 같이 들이받고 싸우고 나니 속은 참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2살에 동네에서 중고 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앱 같은 게 없었기에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던 시기였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매일 그 카페를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눈여겨보고 있던 커피 머신이 색을 알림에 딱 떠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셔서 하나 구매해볼까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중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판매자가 커피 머신을 사긴 했는데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은근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냥 헐값에 판매한다고 사족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 물건이다 싶어 바로 애누리 없이 구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커피 머신이라는 게 가격이 아무리 헐값이라고 해도 중고거래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 부피가 커서 택배도 불안하더라고요. 퀵으로 받자니 퀵값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제가 여자다 보니 직거래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빼고는요. 판매자도 직거래 괜찮다고 차 있냐고 해서 차가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 동네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느 동네로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를 떡하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꿀인가 싶어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끔한 남자 한 분이 커피 머신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서 아니 그걸 왜 들고 계시냐고,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편한데 무겁게 왜 그러셨냐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구매자님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그냥 들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거우니까 차에다가 실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라서 그냥 수레 끌고 걸어갈까 고민하다가 차를 끌고 간 것이었는데
좀 미안했죠. 먼저 판매자님께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 동네 산다고 머쓱해하면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집 앞으로 부른 거라며 10,000원을 더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다고, 저도 이 동네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대답하는데 뭐 중고거래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그냥 커피 머신 들고 집에 왔죠. 며칠 동안 중고거래하면서 동네 사람 만난 건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고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금방 까먹었죠. 하루도 아니고 그거 몇 분 만난 사람을 오래 기억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쓰는 전기장판이 성능이 좋아서 애착 물건처럼 잘 쓰고 있었는데 새 전기장판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이참에 새 걸로 바꿔볼까 하고 하루 써봤는데 이상하게 저랑은 안 맞고 등이 배기는 것 같더라고요. 새 상품을 이미 뜯어서 한번 사용했으니까 환불을 하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중고거래로 팔아야겠구나 싶었죠.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딱 한 번 사용해 본 거라고 중고 카페에 거래 글을 올리니까 바로 쪽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나니 구매하겠다고 해서 택배로요, 직거래로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이디가 살짝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커피 머신 판매자님? 하고 물어보니까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도 알겠다,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죠. 전기장판을 차에 싣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그 남자 동네로 가서 물건을 건네주니까 저한테 커피 머신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쓰고 있다고 커피 맛이 좋아서 큰일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원두가 몇 봉지 굴러다니는데 커피 머신도 없고 평소에 커피를 잘 즐기는 편이 아니라고 저를 주겠대요. 먹지도 않는 거 내버려 둬봐야 유통기한만 다가온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화장실에 두고 탈취제로 쓰라고 했죠. 새 원두인데 그렇게 쓰기는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신다는데 굳이 거절하기도 그렇고 2봉지나 새 걸로 받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챙겨오긴 했는데 저도 그냥 받기만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그렇다고 굳이 뭘 챙겨주러 그 동네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즐겨찾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매자를 소위 질차해놓고 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알림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영화 예매권 2장을 올렸길래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예요. 영화 예매권은 만나서 주고받을 거래가 딱히 없는 거예요. 시리얼 번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걸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화 예매권이 2장이라길래 영화를 보러 갈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물어봤죠. 주말에 뭐 하세요? 하고요. 제 예상대로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저랑 영화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당황하시면서 저랑요? 굳이 저랑 영화를? 남자친구랑 가시죠. 왜 저랑? 이러면서 몇 번이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자친구가 없고 원두 주신 값으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작게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영화 예매권을 이미 사버렸고 이건 직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더라 하면서요. 케이크 대신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자고 어떤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때 딱 타이밍 좋게 개봉한 영화 중에 액션 영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리즈물을 놓치지 않고 모든 편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 그 영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먼저 말을 해주니까 고맙기까지 하던데요. 저도 좋다고 대답을 하고 시간 약속을 정했죠.
나름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고 영화관 앞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콩닥콩닥 긴장도 되고 어색할 것 같아서 자책도 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용기로 낯선 남자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지? 이거 완전 데이트 신청 아니야? 하면서요. 그분도 어색했는지 쭈뼛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순간 망했다 싶었는데 팝콘을 사러 간 뒤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취향이 어찌나 똑같던지 탄산음료를 오렌지 주스로 변경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사이드 메뉴로 버터구이 오징어 사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신기해서 와, 이렇게 취향이 잘 맞는 사람도 오랜만에 본다고 영화도 어쩜 똑같은 장르를 좋아하냐고 수다를 막 떨었죠. 영화가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는데 밥 시간은 애매하고 배도 어설프게 불러서 그냥 술을 한잔하러 갔어요. 근데 글쎄 살얼음 낀 맥주 좋아하는 것까지 취향이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안주도 맥주집 가면 항상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꼭 떡볶이 안주를 먹는 타입이거든요. 동네에 좋은 친구 생겼다고 맥주집 떡볶이 당기면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말 놓고 번호 교환까지 했습니다. 어쩜 나이까지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친구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일이고 주말이고 맥주 당기는 날이라던가 심심하다던가 하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액션 영화도 2편 더 보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맥주집 떡볶이도 여러 번 같이 먹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나버려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움직일 예정이긴 했는데 제가 앞뒤 사정을 다 자르고 그냥 이사 간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글쎄 집주인이 전세금을 30%나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나가달라고. 집 없는 떠돌이가 죄지 죄 하면서 씩씩거리고 집을 구하려고 했죠. 아무튼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로 가냐고, 멀리 가냐고, 집 구했냐고, 안 구했으면 자기랑 같이 알아보자고, 다른 동네로 가지 말아라, 어느 동네로 갈 거냐, 자기 이제 친구 없어지는 거냐,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니 진정하고 이제부터 집 구할 거라고 했더니 이 동네로 구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괜찮다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빌라 전셋값은 제가 안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 꽤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야, 누가 보면 우리가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 했더니 엄청 당황해하면서 아니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귀에서 띠용 하는 소리가 절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사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냐고. 저도 황당해서 다시 물으니까 저한테 그럼 우리 사귀자 하더라고요. 하긴 잠만 따로 잤지 연인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긴 했죠. 그렇게 어이없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사는 같은 빌라는 아니고 그 빌라에서 좀 더 가까운 원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화관 데이트를 한 이후로 9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연애한 지 2년이 좀 더 지나 우리 둘은 35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랑 중고거래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의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주 복작복작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무려 위로 형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막내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가운데 끼인 4남매 둘째였어요. 물론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우연히 저랑 연애하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그간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쉬고 있는데 반찬을 전해주시러 형님이 오신 거죠. 그때 딱 들키고 말았고요. 형님은 우리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한테 잘해줄 테니까 시집 오라고 저를 막 꼬드겼어요. 저는
무척이나 외향적인 형님의 성격 덕분에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네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형님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하고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으신지 정말 해주는 반찬들 제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형님을 만나 뵙고 결혼 생각이 좀 더 굳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손윗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랫사람들도 참 바르고 곱겠다 싶었거든요. 인터넷에 워낙 나쁜 시댁, 못된 시댁만 존재하니까 결혼에 대해 겁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꽤 꽉 찼으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하고 형님만 보면 전혀 무서울 것 없는 시댁이겠다 싶었던 거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사고 쳐서 결혼을 4남매 중에 가장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서가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된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모보다 무서운 동서는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아니 형님도 계시고 막말로 어린 신우도 있고 시모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봤겠어요? 우리 형님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싫은 소리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천사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모가 시키는 반찬 심부름도 다니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턱하니 얹는 게 동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시조카를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애는 뒷전이고 저한테 이것저것 따져 묻더라니까요.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단은 얼마 줄 거냐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니 쟤는 누군데 저러고 있지?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는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웃긴 게 집안에 동서를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따로 물어봤죠. 아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네 집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고 있대요. 형님네는 왜 꼼짝도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동서네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서 동서한테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끼리 뭐 동거래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약점 잡은 사람처럼 군다는 게 영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집안에서도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동서의 갖은 간섭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시댁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에 밥 한 끼는 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에 제가 음식 솜씨는 별로지만 그래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식구만 해도 벌써 시부모님의 형님 댁에 우리의 동서에 신우까지 다 합치면 10명이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일찍부터 만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도 하고 양념장도 서로 맛보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동서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형님한테 조심스럽게 동서는 언제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일을 거들기 전까지 형님 혼자서 상을 다 차리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하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내남매까지 어찌나 입맛이 제각각인지 준비해야 할 반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신우는 시간 좀 지나니까 철썩 달라붙어서 일을 돕더라고요. 형님이랑 제 눈치 쓱 보더니 이번에도 그 여우는 안 오는 거야? 하는데 형님이 웃으면서 원래 그랬잖아요 하대요. 딱 봐도 동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어디로 치우치게 행동하는 것도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요. 점심시간 딱 맞춰서 상을 대충 차리고 치울 거 치우고 하고 있는데
동서네가 두 손 무겁게 엄청 많은 선물을 사들고는 저희 왔어요 하더라고요. 한우랑 과일이랑 시부모님 드실 한약이랑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앓는 소리 내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 저랑 형님이랑 신우랑 세 명이서 상 차리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부모님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 건지 나와보질 않대요. 한참 뒤에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니까 그제야 슬그머니 나오더니 한우 상자 딱 들이밀면서 저보고 구우면 된대요. 제가 네? 뭐라고요? 하니까 이거 구워 먹으려고 사온 거니까 구우시면 된다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가 사온 거면 지금이라도 동서가 구워. 형님이랑 신우랑 우리가 다 밥상 차렸는데 이거는 동서가 해도 되잖아. 불판 가져다 줄게. 돈 내서 한우 사온 사람이 굽기까지 해야 돼요? 동서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렸으면 몰라도 준비 다 됐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와놓고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동서가 굽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입을 삐죽이면서 쪼르르 시모한테 달려가서는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둘째 형님이 글쎄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고 시키네요. 저 서러워요. 제가 일이 바빠서 늦게 온 건데, 그래서 선물까지 다 사온 건데. 제가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형님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내가 구울게 하면서 주방으로 한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시부모 포함해서 남은 사람들은 전부 식탁에 둘러앉아 있고 신우가 보다 못해서 저도 같이 구워요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앉으라는 시부모의 말에 그냥 일어났죠. 저만 일어나기 고가워서 동서한테 이왕 하는 거 같이 구우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인상 팍 쓰면서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예,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돈 턱턱 갖다 바치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우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니? 그 소리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빤히 시모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제 눈치를 싹 보면서 우리 마누라 밥 먹을 때 같이 먹을래 나도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형수님 저도 같이 구울게요 하는데 저는 그냥 고기나 굽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동서도 너무 얄밉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미리 시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던 돈을 시모 앞에 딱 내려놓고 말했죠. 저도 돈 턱턱 내놓으니까 고기는 나중에 구워도 되는 거죠? 형님, 신우,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고기 구워오라니까? 돈 턱턱 갖다 바치면 고기 안 구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히 꼬락서니를 바라보고 있던 신우와 형님을 끌고 왔죠. 우리 남편만 부엌에서 우물쭈물하길래 당신 밥 안 먹을 거냐고 그럼 당신이 고기 구워와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남편도 제 성격 아니까 그럴까 그럼? 하면서 부엌에서 고기 구워올 준비하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고기 구워오라고 했니? 뭐 어때서요? 다 똑같은 부모 자식들인데. 누구는 고기 굽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도 저 귀하게 키우셨는데 시댁에서 밥 한 술 못 두고 고기만 구웠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걸요? 그랬더니 시모는 주름진 미간을 펼 줄 모르고 계속 신경질을 내고 계셨어요. 보다 못한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말 잘했다. 식사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럼 안 되지. 고기는 나중에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와서 밥 먹자. 그네도 우리 딸도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시무랑 동서만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딱 째려보는데 둘이 짝짝꿍 맞춰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제대로 알게 되었죠. 저 두 사람이 시집살이의 원흉이구나 하는 걸요. 시부모한테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매달 시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버님 사업이 오락가락하셔서 용돈을 꾸준히 드리지 못했던 거지. 그래도 돈이 좀 되는 달에는 용돈 드렸더라고요.
신우야,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돈을 모아야 할 시기니까 딱히 챙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랑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제가 길을 펴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정도 용돈 드리는 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전문직이고 저도 중견기업 과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쯤은 해드릴 수 있다고 딱 계산이 나온 거죠. 어차피 애 낳기 전까지야 크게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었고요. 저도 동서처럼 시모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던 거죠. 형님네도 동서네한테 돈 빌렸던 거는 사업 자금 구멍 난 거 메꾸느라 5천만 원을 빌렸던 건데 꽤 많이 갚아서 반절 조금 넘게 남았다고 했어요. 형님이 돈 때문에 너무 기죽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막 형님이랑 끈끈한 정을 나눠서 그렇다기보다는 동서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첫 명절이 어영부영 끝이 나고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니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동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띡 하나 올리더라고요. 시조카가 이번에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가족들 모두 입학 선물을 준비하라고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도 잘 산다고 하더니 뭘 그렇게 못 받아가서 안달인지, 진짜 잘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저한테 무슨 쇼핑몰 링크 하나를 보내주면서 확인해 보라길래 보니까 무려 40만 원짜리 책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한테는 글쎄 아가씨 돈 별로 없죠? 하면서 봐줬다는 듯이 시조카 옷 한 벌이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네한테는 바라는 거 없으니까 돈이나 하루빨리 갚으라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할 말인가요?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만 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군다고 그냥 필통이나 하나 사드릴게요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호들갑 다 떨면서 둘째 형님 필통이 뭐예요 쪼잔하게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서 나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냈던데 내가 4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돈도 많으면서 나한테는 10만 원 쓰고 지금 4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양심 없다고 웃는 이모티콘 써가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아니 막내 며느리야. 둘째네 결혼할 때 100만 원 축의금 했다고 하지 않았니? 하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저한테는 10만 원을 축의해놓고 100만 원 냈다고 거짓말이라도 쳤나 봐요. 동서가 당황했는지 한참 단톡방에서 말없다가 수표를 헷갈렸나 봐요. 100만 원짜리 넣은 줄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헷갈릴 턱이 있겠어요? 10만 원을 수표로 넣었으면 몰라도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 그래서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요? 요즘 수표는 노란색인가? 하고 보냈더니 동서가 아예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한 방 먹여가는 사이에 저랑 동서 사이는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그럴수록 신우랑 형님이 제 편에 딱 든든하게 서주더라고요. 둘 다 동서에게 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한테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시부모님은 이런 조악한 거짓말과 술수에 넘어가나 싶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은근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고 그렇게 클럽이랑 나이트만 다니냐고 시모 앞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SNS에 놀러간 사진을 올렸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그렇게 놀러 다니냐고 남자친구가 혹시 늑다리 부자고 그런 거 아니죠? 하면서 농담이에요 했다는데 신우 입장에선 그게 농담처럼 들리겠냐고요. 시부모님이 그 이야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신우 늦게 다니지 말라고 통금 바로 정해버리고 외출 금지까지 시키고 난리를 쳤대요. 글쎄 동서랑 들이받고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서가 야실야실하게 시부모 부추겨서 신우를 곤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질염이 자주 생겨서 사실 여자들은 감기 같은 거잖아요. 치료만 제때 받으면 되는 가벼운 염증인데 그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병원이 동네에서 꽤 큰 산부인과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한 동네를 사니까 동서를 마주친 거죠. 시모한테 가서 신우가 자꾸 산부인과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애먼짓만 안 했으면 갈 일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는 처녀 때 산부인과 안 가봤다고 하면서요. 시모가 아니라고 제 아파서 다니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의미심장하게 신우가 뭐 괜히 아프겠냐고 했대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괜히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얼굴로요. 신우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동서랑 완전히 등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SNS에 친구들이랑 어디 좋은데 놀러가면 단톡방에 괜히 시비를 건대요. 신우, 새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산부인과 간 거예요? 이러면서 시부모님이 정말 오해하게요. 진짜 골 때리지 않나요? 형님한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더라고요. 돈 빌려준 거를 빌미로 시댁에 무슨 행사나 일만 있으면 형님이 하세요. 형님은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면서요. 돈 빌려준 게 재작년인데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딱 밥 시간 맞춰서 오고 일은 하나도 안 한대요. 조카 생일만 되면 이자 갚은 셈 치고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난리를 치는데 웃긴 게 이자까지 갚으면서 돈 갚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님네가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중이라 아이를 가지는 걸 점점 미루게 되나 봐요. 그랬더니 시부모 부추겨서 형님네 불임인 거 아니냐고 속아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애를 왜 안 가지냐고 일일이 참견을 한대요. 시모가 그 말에 또 혹해서 시모 손잡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형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억울했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와, 진짜 못된 년이다. 이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이거 다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도 저렇게 뻗대냐고 물어보면서 당신은 참지 말고 들이박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지 않냐고 절대로 참아주지 말래요. 아니나 다를까 새학기에 그 난리를 치고도 어린이날 되니까 또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아이라고는 우리 딸 하나뿐인데 다들 선물 하나씩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형님네는 전집 세트 몇십만 원짜리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면서 우리 보고는 아이 침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프레임만 80만 원짜리 침대를 보내면서 우리 딸이 이게 마음에 든대요 하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우리 신우는 돈 없으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보내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우리 집안의 손주라고는 하나뿐인데 선물 좀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집어서 둘째 너는 새학기 때 입학 선물도 안 사줬잖아 하는데 제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80만 원이나 하는 침대를 선물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우리 남편 어린애 취급하시면서 어린이날 선물은 안 주세요? 저희 침대도 불편한데 이번에 받은 브랜드 침대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로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말이 쏙 사라지대요. 그때 신우가 막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랑 아빠가 자식들 선물 챙겨줘야지. 나는 그럼 디사 헤어드라이기 사줘. 80만 원짜리. 그 말에 아주버님도 쌓인 게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현금으로 주세요. 우리 와이프 못 가지요. 시모랑 동서만 입 꾹 다물고 숫자만 사라지더라고요. 시부가 나서서 어린이날 같은 건 부모가 알아서 챙기고
우리 자식들은 자기가 용돈 주겠다고 10만 원씩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 저한테 따로 톡이 와서는 사이다 마셨다고 덕분에 10만 원 용돈 생겼으니까 커피를 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게 됐죠. 그동안 서러웠던 이야기도 술술 해주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도 동서가 저희한테 또 고나리 짓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명절을 기다리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완전 경사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출근을 해야 해서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리를 잡긴 했지만 조금 불안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유산 방지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요. 그래서 주사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명절이 왔고 남편이 저한테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시모가 갈비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핏물은 빼놨다고 저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갈비찜 양념을 하고 있었죠 뭐. 제가 아직 입덧을 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티는 안 났거든요. 신우는 막내 올케는 언제 온대? 하니까 시모가 대수롭지 않게 친정 갔다가 오겠지. 걔 바쁘잖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는 사람처럼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도 친정 갔다 올걸. 이랬죠. 일부러요. 그러니까 시모가 도끼 눈을 뜨면서 명절에 무슨 친정을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는 왜 친정 먼저 가는데요? 하니 시모가 걔는 친정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그거 챙겨오려고 일부러 먼저 가는 거야 하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밥 다 차리고 나서 남편이 슬그머니 저한테 오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끄덕였어요. 동서네가 그때쯤 도착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서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 제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입을 여는데 딱 봐도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저한테 어머 이걸 물어봐도 되나?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형님도 혹시 불임, 난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 산부인과 갔는데 둘째 형님이 주사실 앞에 딱 있길래 그 주사실이 원래 시험관 할 때 주사 맞고 그런 데잖아요. 애가 잘 안 생기시나 봐요. 여보, 우린 진짜 축복이다. 애가 먼저 딱 들어서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동서를 빤히 쳐다봤죠. 진짜 일부러 저러는구나. 어이가 없었고요. 아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떡해요? 손주라고는 저한테서만 보시겠어요. 진짜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서 무슨 유세를 저리 떠는지 남편이 화가 나는지 한마디 끼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딱 말렸죠. 뭐야, 진짜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찌 된 게 멀쩡한 애가 없어? 오호, 애들이 제일 속상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셋째 너도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온 가족이 동서를 쳐다보는데 혼자 뭐 어때서? 하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신우한테도 맨날 말하잖아요. 여자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들처럼 임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신우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부들부들하는 형님을 끌어안고 동서한테 한마디 하셨죠. 보자 하니까 재수씨 말이 심하네. 우리가 돈 좀 빌렸다고 유세를 떨어도 유분수지. 지금 손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이 손윗사람 같아야 뭐 손주를 떡하니 안겨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형님들이 하셔야 할 의무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쥐고 막 뭘 하시더니 서방님한테 휴대폰을 확 들이미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돈 빌린 거 다 보냈다. 그러니까 다들 적당히 합시다 좀. 손주는 우리도 앞으로 노력할 거니까 너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엄마도 그래. 돈이면 단 줄 알아? 며느리들 앞에서 돈 가지고 줄 세워 차별하는 거 그거 진짜 별로야. 나는 앞으로 이딴 집구석에 명절이랍시고 오는 거 그만 둘련다. 당신도 여기서 이 꼴로 일하지 말고 친정 가서 푹 쉬어. 그게 낫지. 그러면서 박력 있게 아주버님께서 형님 손 떡하니 잡고 옷 챙겨서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놀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둘째 서방님네는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형님, 저희도 이제 명절에 친정에만 가려고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서, 내가 산부인과 간 게 왜 나님의 불임이라서 간 거라고 생각해? 나 임신해서 간 거야. 유산방지 주사 맞으러. 그러는 동서는 왜 산부인과에 갔어? 임신한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라면 추잡한 짓 저질러야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는 거 아니었어? 혹시 동서 서방님 몰래 바람 피우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완전 얼굴 썩어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간 거라고 소리를 꽥 지르대요. 그래서 저도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신우이한테도 그랬다며. 산부인과에 그냥 가겠냐고. 다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동서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 사람 하나 이상한 꼴 만들더니 동서는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갔다고? 동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네. 그러니까 신우가 뒤에서 작게 저한테 나이스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서방님 얼굴 썩어서 야, 너 바람 피워? 이러면서 동서한테 소리치고 시무 얼굴 정말 사색되고요.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둘째네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끄덕였죠. 병원에서 유산방지 주사 맞고 푹 쉬랬는데 여기 와서 내내 일을 시키셔가지고 몸이 좀 힘드네요. 저도 앞으로는 형님네처럼 명절에는 친정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동서만 예뻐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하는데 남편이 딱 제 말 끝나기 무섭게 외투랑 가방이랑 챙기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아니 지금 어딜 가냐고 붙잡으니까 손 딱 뿌리치면서 장모님 댁 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하잖아 하면서 시모를 싸늘하게 보더라고요. 시부는 묵묵히 식사하시면서 신우랑 대화하시고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동서랑 시무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죠. 저랑 남편이 나가니까 아주버님네도 뒤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진짜 친정가? 진짜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가 쏙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너는 어디 가냐 하니까 여기 있어봐야 잔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올케 언니 때문에 속 진짜 뻥 뚫렸다고 친구 집 갈 거래요. 저한테 쌍따봉을 날리면서 막내 올케 표정 썩은 거 처음 본다고 진짜 둘째 올케 대박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으쓱하대요. 결국에 정성껏 차린 밥상은 맛도 못 보고 친정으로 가게 됐죠. 나중에 남편이 시부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난리치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대요. 명절에 방문 안 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가 잘했다고 한마디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우리 다 뿔뿔이 친정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요. 글쎄 산부인과에 왜 갔냐 진짜 바람났냐 하면서요. 동서는 여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암검사를 받으러 간 거라고 하는데 서방님은 그동안 동서가 한 말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신우의 산부인과 갔다 왔다고 난리칠 때 기억 안 나냐고. 신우 그래서 외출 금지 당했던 거 모르냐고.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그런 데를 가는 거냐고. 네가 한 말도 기억 못하냐고. 서방님이 동서를 쥐잡듯이 잡았대요. 동서는 억울해서 시모한테 편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모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얼마나 고소했게요. 뭐 암검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입을 왜 그렇게 놀려서 자기가 뱉은 말에 발목을 잡히는지. 그 뒤로 시모가 저한테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을 보내주겠다, 영양제 챙겨주겠다 하는 거 홀랑 받아먹었죠. 제 뱃속에 아이가 아들인 거 알고서는 뭐 선물을 샀는데 집에 갖다 줘도 되냐, 애는 잘 크고 있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솔직히 시모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서 다 됐어요 했어요. 어디 우리 애 한번 만나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지 시부가 남편한테도 절대 봐주지 말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시모가 매일 내 손자 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그러길래 왜 셋째 며느리만 그리 차별하고 들었냐고 한 소리 하셨대요. 저는 출산 무사히 마친 뒤 지금까지도 명절 첫날 점심만 딱 시댁에서 먹고 친정으로 가서 쉬어요. 형님네도 제 시간 맞춰서 밥 먹고 친정으로 가시고 신우는 결혼해서 지금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아, 동선에는 그 뒤로 저랑 형님 눈치 보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후식 내오고 그러고 있죠. 시모가 동서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진 거라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동서가 서방님 몇 년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더니 이혼은 싫은지 완전히 기죽이고 살고 있더라고요. 형님네도 제가 아이 낳고 2년 뒤에 시험관 성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아들 없는 동선에는 그 뒤로 진짜 기도 못 펴고요. 시모는 손자들 한번 보겠다고 저희 눈치 보시는데 진즉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사람은 참으면 호구돼요. 참지 말고 들이박아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지옥 같다던 명절이 이렇게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들이받으면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